안녕하세요. 자, 9.7 학교학생 핵심 요약 강의 첫 강의입니다. 자, 이제 첫 강의에서는 테마 1번과 2번까지의 내용을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총 32강자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9.7 우리 선생님들을 구출해 줄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사회복지학 개론 고득점을 맞아서 당당하게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테마 1번의 사회복지의 개념인데요. 이건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도가 있어요. 테마 1번에 그 위쪽에 보니까 중요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도. 그 다음에 날개 쪽에 보면 출제빈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에서 그간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면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반드시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제가 다 기출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출표기를 보면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먼저 거기 맵을 보면은요,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어휘적 관점에서 그 개념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보면 자녀적, 제도적인 것을 묶어버린 것이, 통합한 것이 바로 미즐리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 즉 사회복지 개념의 통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념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이 적어도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할 때에는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해서 루렌스키 르브가 제시한 5가지 한계 기준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개념 변화, 즉 사회복지 개념의 개념 변천을 로마니신이 제시했는데, 그게 시험에 올해도 나왔죠. 2022년 시험에. 자, 그리고 유사 개념, 사회복지와 유사 개념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사업, 그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특히 거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비교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걸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이거든요.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사회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분과 학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테마 1번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어휘적 관점부터 한번 보죠. 어휘적 관점. 사회복지는 소셜 웰페어입니다. 자, 이때 소셜,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개인, 사회 내적, 사회 외적인 게 아니라. 자, 사회 내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날개 쪽을 봐보세요. 개인의 정신세계나 국제관계와 같은 사회 외적 관계를 제외한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전체 사회, 또는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전체 사회의 비이기적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비이기적 상호관계다. 자, 그리고 또 사회적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사교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고,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이제 영리적 속성 하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타적 속성이죠? 이기적 속성이 아니라 이타적 속성.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 사회적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자, 웰페어는 웰, 그리고 페어. 이것도 이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는데, 웰, 잘이라고 하는 W-E-L-L, 웰. 그죠? 거기다 F-A-R-E, 이거는 이제 지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잘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자,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 자, 그래서 그걸 묶어서 소셜 웰페어는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차원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정의를 할 때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인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들의 조직적인 노력, 바로 집합적인 노력, 그걸 바로 사회복지라고 하죠. 자, 어떻든 거기에 어휘적 관점에서 이 소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른 개념입니다. 자, 대상에 따른 개념은 말 그대로 대상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대상. 자, 사회복지 대상을 좁게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협의회 또는 한정적 사회복지가 되고요. 사회복지 이 대상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광해 사회복지가 됩니다. 자, 협의회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약자 계층, 그리고 요보 대상자, 그러니까 보호를 요하는 사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가 바로 한정적 또는 협의회 사회복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회 경제적 생활 곤란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바로 협의회 사회복지. 자, 가족 시장을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협의회 사회복지는 소극적 개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자, 이건 대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녀적 그리고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히 같다라고 하지 않았고 유사하다, 유사. 알았죠?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광해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광해 사회복지라고 한다. 즉 사회성원 전체 적극적 개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이것은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알았죠? 유사하다. 대상 측면에서. 자, 그러면 그 아래 사회통합 효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광해 사회복지는 통합 효과가 당연히 높습니다. 왜? 구분하지 않으니까. 한정적 사회복지는 딱 그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급자를 딱 한정하거든요. 사회복지 대상자를 한정하죠. 그 사람들만으로. 자, 이건 사회통합 효과가 낮아요. 자, 경제적 효율성의 효과로 보게 되면 협의회 사회복지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경제적 효율성의 효과가 높습니다. 반면 광해 사회복지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는 낮고요. 자, 운영의 효율성 나왔어요. 운영의 효율성은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얘기해요. 행정비용. 자, 거기 협의회 사회복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만으로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고르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갈 때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해 사회복지가 높고요.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은 뭐냐면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 타겟, 알았죠? 타겟, 그걸 이제 목표 또는 대상으로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자,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타겟, 그 대상에게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집중되는가의 여부예요. 집중될 때 그게 목표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협의회 사회복지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반면 광해 사회복지는 낮습니다. 목표효율성이. 자, 그 공통점을 보면 그 공통점이 아주 중요해요. 협의든 광이든 둘 다 국가, 사회. 즉 이때 사회는 이제 민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사회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민간을 사적이라고도 적으세요. 사적. 공적, 사적 할 때 이 사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 의미예요. 민간. 알았죠? 그러니까 공적 그리고 사적 노력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둘 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 예방 서비스, 치료 예방 나와 있는데 자, 그 예방 그리고 치료 예방은 두 군데에다 다 쓸 수 있어요. 협의, 광의 모두에. 아셨죠?
이제 기능적 정의로 가게 되면 예방은 제도적 사회복지로, 그 다음에 치료는 자녀적 사회복지로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에 따른 개념에서는 오로지 대상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방, 치료가 어느 쪽에 쓰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셨죠? 예. 자, 그거. 그래서 아까 자녀적, 제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알았죠? 여기 이제 한정적, 이게 지금 협의의 사회복지, 여기 이제 한정적 사회복지인데, 이게 자녀적 또는 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고, 광의의 사회복지는 자, 제도적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녀적 복지가 여기가 사후치료적 개념이에요. 사후치료적 개념.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이 사전 예방적 개념입니다. 사전 예방.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구분을 해야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치료, 예방이 둘 다 쓰인다. 양쪽에. 치료와 예방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 조심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정의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룰렌스키 르보가 이 기능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자 이름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에서 학자 이름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학자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자, 알아야 할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이제 자녀적, 제도적 개념은 룰렌스키 르보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거기 시대 배경을 보니까 자녀적 사회복지는 전산업사회, 즉 전통사회,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산업사회입니다. 즉 산업화를 기준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이제 룰렌스키와 르보가 지금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나눈 기준이, 요거 나눈 기준이 산업화예요.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사회복지였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산업화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결국 산업화가 사회복지를 제도로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율렌스키는요,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알았죠? 대표적인 학자이다. 자, 이 산업화 이론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할 때 이게 Y가 사회복지 제도예요.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원인 변수에 의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사회복지 제도 발전 이론이거든요. 자, 근데 산업화 이론에서는 산업화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낸다. 산업화만 되면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이데올로기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어느 나라나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는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업화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기능 구분에 그 다음 표에 보니까 안전만 기능만 수행을 합니다. 자녀적 복지는 보충적이에요. 다른 제도의 종속적 제도입니다. 이때 말하는 다른 제도, 거기 다른 제도 밑줄, 다른 제도는 정치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그 다음에 경제제도를 말을 해요. 자, 그런 다른 제도들의 종속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이 어떤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때 사회복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충적인 겁니다. 일시적이고 대체적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복지는 다시 중단됩니다. 자,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제도, 가족, 종교, 정치, 경제제도와 똑같이 사회복지도 이제 제도가 돼버렸어. 제도가 돼가지고 그 뒤에서, 아까는 뒤에서 이 안전만 기능만 수행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들과 동등하게 앞에 서서 제1선의 기능을 한다.
제도로서의 제1선 기능에 한다. 제1선의 기능을. 자, 그러면 제도로서의 제1선의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하는 1차적 기능인 상부상조예요. 그렇죠? 상부상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보니까 자녀적 복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집합주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녀적 복지는 거기서 전제를 봐보세요. 전제 보니까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그죠? 얘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불공평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여기서 가족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체제를 얘기해요. 사회 체제, 사회 구조, 사회 체제. 사회 체제가 완전하다.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뭐 이혼하는 사람들 또는 실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개인이 책임인 거예요. 아셨죠? 또는 그 가족이 책임인 거예요. 가족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인 거예요. 그걸 바로 개인주의 또는 가족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가족주의는 개인의 또는 가족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개인주의입니다. 즉 가족주의입니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사회체제 자체가 불완전해요. 사회체제가 불완전하니까 누구라도 이혼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라도 실직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회가 문제죠. 사회 구조가 지금 불완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회 구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 집합주의입니다. 이 집합주의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국가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그 다음에 집합주의, 이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사회 가치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거의 보수주의죠. 그 정자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그 보수주의를 거기다 극우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그것도 이제 극우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제도적 복지에 보니까 자유주의, 거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중도우를 얘기해요. 중도우. 알았죠? 중도우. 그리고 삼인주의, 그 삼인주의는 중도좌예요. 중도좌. 자, 경제적으로는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국가가, 자본주의 제재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걸 말을 하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복지 모형론을 공부하게 되면, 또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 극우,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 다음에 극좌. 이면 지금 르넨스키 르보는 이분 모형인데요. 여기까지 구분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 극우에 해당되는 게 자녀적 복지예요. 그 다음에 중도와 중도좌까지가 제도적 복지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수주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삼인주의가 제도적 복지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녀적 복지의 이 보수주의가 바로 보수당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도의 자유주의가 바로 자유당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사회적 가치에 간섭받지 않는 자유, 즉 그건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소극적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 자,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한다.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거의 적극적 자유를 의미해요. 그 다음 이제 우애를 기본 가치로 합니다. 요거는 이데올로기를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우파, 여기가 지금 우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좌파입니다. 자, 우파는 우파끼리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좌파는 좌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둘 중에서
극우와 중도우 중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치를 누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냐면 얘보다는 극우가 이쪽이 더 절대적으로. 좌파에서는 중도자와 극좌가 있는데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누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냐면 극좌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거기 자녀적 복지에 들어가 있는 사회 가치들은 지금 여기를 말해요. 여기.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제도적 복지에 들어가 있는 가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제도적 복지가 여기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들어가야지 되긴 하겠지만, 근데 얘와 얘를,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구분을 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뒤에 이데올로기 공부를 할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가치 공부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제에 계속 보면 정부 실패라고 되어 있죠? 자녀적 복지는. 자녀적 복지는요. 시장은 완전해요. 여기 아까. 시장은 완전해요. 시장은 완전한데 시장이 실패하겠습니까? 시장은 실패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국가가 개입하면 정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니까 여기가 시장 실패죠. 그죠? 여기가 지금 시장 실패인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정부 개입하지 마. 시장에 개입하지 마. 개입하면 실패해. 자, 그겁니다. 자, 문제의 원인. 개인은 책임. 개인주의. 그죠? 과실 자기 책임. 과실을 진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 측면. 제가 아까 대상 측면에서 협의와 광의와 얘가 유사하다라고 그랬죠? 자녀적 복지는 자, 거기 한정적인 개념에 해당됩니다. 즉, 대상 측면에서 가족과 시장은 안전하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한정해가지고 특수계층이나 자 특수 자 근각 계층에 이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다음에 광의적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 선별주의입니다. 자녀적 복지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선별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선별주의는 예외주의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편주의. 자, 제도적 복지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요. 자, 다시 한번 선별주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골라서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채로 걸러서 선별해가지고. 알았죠?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죠? 여기는 사회 체제 자체가 불완전해요.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라도. 우리 선생님도. 저도. 누구라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상적인 거예요. 낙인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실직하고 하면 그럼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낙인을 주죠. 자, 그리고 빈곤 해결 봐보세요. 거기, 국가 책임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자녀적 복지는, 제도적 복지는 국가 책임을 점차 확대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빈곤 해결에서 자녀적 복지는 사후 치료적이죠? 제도적 복지는 사전 예방적이죠? 그죠? 이때는 나눠야 돼요. 근데 협의회와 강의에서는 이거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자녀적 복지는 개별적 해결이에요. 왜 개별적 해결이냐면, 여기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사회 구조는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면 그때 접근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도적 개념에서는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단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자, 처방. 보니까, 자녀적 복지는 공공부조입니다. 메디케이드라고 되어 있죠? 미국에서 1965년에 메디케이드, 거기 나오는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으로 번역하고요. 거기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로 번역합니다. 알았죠? 거기서 메디케이드는요. 이것은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중에 뒤에 역사에서 공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당연히 여기 자녀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요거 이제 뭐 이미 핵심 우리 통합이론 자습서로 입문 강의, 입문 기본 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아직 못 들었으면 반드시 들으세요. 거기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자주 이걸 그렸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부터 지금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다 집어넣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는 선을 그은 것이 바로 이게 빈곤선입니다. 이걸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국민 최저선이라고 했죠. 국민 최저선. 즉 이거 최저생활 보장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빈곤선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부조로 바로 요 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 선을 여기 이 선. 자, 여기서 사회보험이 바로 제도적 복지에 해당되고요. 공공부조가 바로 자녀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뭐 등등등등 사회적 위험에 빠져서 떨어질 때 자, 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보험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적어도 이 빈곤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호의 하한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의 하한선.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이 사람은 이미 가난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좋은 교육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여기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으로, 여기는 떨어진 사람을 사후 치료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공공부조는 결국 이제 자녀적 복지 나오면 무조건 공공부조를 떠올리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빈곤선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개별적 해결이다. 사후 치료적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처방에서 자녀적 복지는, 즉 공공부조는 비기여입니다. 여기 기여하지 않고 그냥 주잖아요.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죠?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금, 즉 보험료를 내야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자, 그 다음에 빈곤 수준은 자녀적 복지는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까지 해서 빈곤의 수준을 높게 책정한다. 자, 그 다음에 개입기간. 자녀적 복지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반면 제도적 복지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영구화 시켜서. 자, 그리고 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해서 자녀적 복지는 비정상적으로 봐요. 즉 병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병리적 관점.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봐요. 자,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수반합니다. 낙인을 수반하다 보니까 자녀적 복지는 자격 있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수급률로 보게 되면 수급률은 뭐냐면은 자격 대상자가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해요. 알았죠? 급여 자격 대상자가 실제 그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 수급률로 보게 되면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이 공공부조는 여기 이제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도 하나의 그 이유에 들어가요. 수급률이 낮은 이유가 내가 비록 급여 자격이 있긴 하지만 받으러 가면 수치심을 부여하니까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기피한단 말이죠. 자, 반면에 제도적 개념 거기 낙인 없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건 정상적이고 권리적 차원에서 받습니다. 그 날개 쪽에 개인주의 집합주의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지금 여기 보면 렌스킬르보는 지금 자녀적, 제도적 모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이것을 묶어버린 학자가 있어요. 묶어버렸어. 통합해버렸어요. 바로 미즐리와 리버머어입니다. 자, 미즐리와 리버머어가 이걸 묶어서 개발적 관점을 제시했죠. 개발적 관점.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그림을 지웠는데 여기 극우,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극좌인데 렌스킬르보는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랬죠? 여기 극우부터 해서 중도좌까지 왔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자녀적,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도적 복지였습니다. 그죠? 자, 거기 미즐리 리버머의 개발적 관점은 이런 겁니다. 자녀적 복지를 끝으로 놓고 제도적 복지를 끝으로 놓고 얘들이 연결선으로 되어 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그 가운데에 있는 거.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양쪽 통합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묶어버린 거죠. 그 말을 보면 지금 이데올로기 구분해서 보게 되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개발적 관점이에요. 여기가 제도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자녀적, 제도적 개념. 이 가운데가 개발적 관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아까 요 가운데 나누면은요. 여기는 우파잖아요. 여기는 좌파이고. 그죠? 이 우파는 극우, 중도우 둘 다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그 다음에 좌파는 중도좌, 극좌 모두 다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 특히 여기 중도좌는요. 복지를 강조해요. 복지. 이 네 개의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하에서 가장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중도좌예요. 반면에 경제성장,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극우예요. 여기가 경제성장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개발적 관점은요. 얘는 우파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았죠? 우파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자녀적 복지와 똑같이 우파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울기가 어느 쪽에 있냐면 우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녀적 복지 쪽으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거기 개발적 관점 봐보세요. 자,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 즉 복지가 경제성장의 수단이다. 즉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조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인 근로연계복지. 이 근로연계복지는 일하게 만드는 복지를 얘기해요. 즉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적 관점에 바로 근로연계 복지 개념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간의 시험에 딱 2번 나왔어요. 2006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었고 2012년 또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 정의로 가져야 하는데요. 자, 이념적 정의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까 이제 이 산업화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가족 해체시키고 지역사회 해체시키고 등등등 해서 이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은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를 갖게 돼요.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를 갖게 돼요. 즉 내가 의존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한테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지만 우리가 내가 독립적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사람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 이 말은 뭐냐면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상호 의존성에 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언제?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거 서로서로 도와야겠구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야 하는 상부상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하나 그냥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제도를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복지 제도인 거예요. 하셨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은 뭡니까? 상부상조예요. 이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알았죠? 네, 이거 하려고. 자, 이게 지금 제도적 개념과 연결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이념적 정의로 가겠습니다. 이념적 정의는 라이언 나와 있는데요. 라이언도 학자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애외주의, 선별주의라고도 합니다. 선별주의를 애외주의라고 합니다.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걸 얘기합니다.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 전제합니다. 아까 자녀적 복지와 연결시켜버리면 돼요. 여기서. 자, 그리고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니까 언제 그 사람이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야. 왜? 대부분은 다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문제 있는 사람, 아주 예외적인 사람, 아주 특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주의에게 그런 예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떨어졌을 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개인적 욕구에 근거해서 자격을 제한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자녀적 복지 개념, 개인주의 사상, 정부 실패에 연결됩니다. 자, 보편주의는 여기 제도적 복지 연결하면 돼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알았죠?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따라서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모두에게 권리적 차원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주는 겁니다. 제도적 복지 개념에 입각하고 집합주의 사상이고요.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자, 장점은 선별주의는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니까 모필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비용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이 나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거. 자, 비용 효과성은 뭐냐? 욕구는 많아, 이 사람이. 지금 욕구는 되게 많아. 근데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욕구는 많은데. 아셨죠?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가의 여부예요. 그게 바로 비용 효과성이에요. 따라서 비용 효과성은 선별주의와 연결되는 거고요. 자, 보편주의, 그 사회적 효과성, 그 날개 쪽에 정리는 되어 있지만 이 사회적 효과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편주의는 효과성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죠. 자, 선별주의는 효과성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죠. 둘 다 효과성을 고려해요. 다만 내용이 다르죠. 그죠?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고르지 않으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편해요. 알았죠? 용이하고. 보편주의가 고르지 않으니까 그래요. 선별주의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고르니까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거기 아까 자녀적 복지 장단점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복지 1차 기능. 이게 뭐예요? 제도로서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은 뭐예요? 상부상조라니까요.
그죠? 상부상조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근데 거기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사람 이름이 있죠? 그 5번에. 예, 사람 이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예,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제도로서의 사회제도, 사회 주요 제도 5가지 제도와 그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을 제시를 했어요. 자,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종교제도가 사회통합 기능을, 그 다음에 경제제도가 생산분배 소비 기능을, 정치제도가 사회통제 기능을, 그리고 사회복지가 상부, 상조 기능. 그죠? 예.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요, 사회복지가 1차적 기능은 상부, 상조이긴 하지만,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가족제도가 1차적 기능이 사회화 기능이긴 하지만, 다른 제도의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는 1차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 기능.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사회 통제 기능은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서로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사회복지 개념 정의를 위한 기준. 룰렌스키 르보, 사람 이름 알아야 합니다. 자, 룰렌스키 르보가 이게 뭐냐면, 적어도 사회복지 조직이 어떤 사회복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이 사회복지 활동을 한 거냐 아니냐, 그 기준. 알았죠? 사회복지 조직의 그 활동이 이게 사회복지 활동이냐 사회복지 활동이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기준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먼저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다가 지하철에 이 어렵게 생긴 사람 이렇게 노숙인이 꼬지한다고 봐보세요. 노숙인들이 이거 뭐 좀 달라고 하는 걸 꼬지라고 합니다. 담배 달라고 하는 담배 꼬지. 이렇게 꼬지. 그죠? 근데 이제 뭘 달라고 해. 그럴 때 너무 내가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줘. 그건 사회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복지는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제공될 때 사회복지다. 자, 그러면 이때 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국가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 조직이란 뭐냐? 일정하게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사회복지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했죠. 집합적 활동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적 후원을 받고요. 그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윤축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보편성, 즉 이 통합적 관점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소비입니다. 거기를 생산이라고 하면 틀려요. 소비. 그죠? 자, 암기법은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이번에 2022년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요. 자, 그 로마니시는 사람 알아야 돼요. 로마니시는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오이코스 플러스에다가 제가 소개를 해 놓았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든 바뀐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황금기 이후에 이제 위기기에 이제 다시 극우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역행하기도 했는데, 자,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로마니신이 제시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아까 위에 룰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 정의를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득 재분배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왜 그래요? 룰렌스키 르보가 말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한계 기준에는 소득 재분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5가지 딱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변화도, 자, 자녀적에서 제도적, 즉 선별적에서 보편주의로, 그 다음에 자선에서 권리로, 특수성, 그게 바로 예외주의예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했죠. 그게 선별주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편성, 즉 보편주의로, 최저에서 최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 변화. 그 개인 변화에다가 COS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COS. 자선조직협회예요. 그 다음에 사회개혁, 거기다가 SHM이라고 적으세요. 인보관 운동이에요.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문제의 원인이니까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인보관운동은 사회 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회 개혁으로 가게 되는데 자선조직협회 다음에 인보관운동이 나타났거든요. 실천의 역사에서 중요한데 자, 그거하고 맞물려서 위워놓으면 좋겠고 민간자선에서 공공자원으로 그 다음에 빈민구제 차원에서 복지사회 구현으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유사 개념입니다. 자,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에서 일단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표를 봐보세요. 정의에 보니까 사람 이름 나오죠. 그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프리드랜드와 앱트 또는 앞태 또는 앱트. 자, 그 학자들 이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이분들이 쓴 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원서 강동에서 개론 이 책을 가지고 옛날에는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전공할 때에는. 근데 그 책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사회복지를 보니까 사회복지를 조직적인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회사업은 전문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 사회복지는 거기 기능적 측면을 보니까 제도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사업은 전문적 방법과 기술, 지식과 기술이다. 실천을 말하죠. 실천. 그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3대 요소가 뭐냐면 가치 기반의 지식, 지식 기반의 기술, 그리고 가치로부터 뭐가 튕겨나온다? 윤리가 튕겨나온다. 그래서 실천에서 이제 윤리강령 공부할 때 이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전문적 방법과 기술 해서 지식과 기술의 초점이라고 되어 있죠. 지식과 기술. 그죠? 실천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식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자, 어휘적 관점, 어휘적 측면, 이상적, 이념적, 실천적이라고 되어 있고 제도적 체계, 기술적 체계. 그죠? 예방 방빈 그리고 치료 구빈. 이 사회복지는 제도 정책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 고려를 하는데 사회사업은 말 그대로 문제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 구빈, 치료. 자, 그 다음에 거기 실천적 측면 봐보세요. 물론 이제 거시적, 매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와 있고요. 자, 실천적 측면에 고정적, 역동적 나와 있죠. 사회복지는 제도정책이기 때문에 딱 규정화되어 있어요. 활동 내용이.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실천인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다양해집니다. 달라져요. 역동적이야. 그 관계에 있어서. 알았죠? 실천적 측면에서. 그리고 특성에 보면 예방적, 사전적, 적극적, 생산적 사회복지는 제도 측면에 그 다음 이제 사회사업은 치료, 사후, 소극, 소비적까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또 아까 윌렌스키 르보는 소비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소비적. 생산적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죠? 아까 소비 욕구. 그건 윌렌스키 르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알았죠? 그건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윌렌스키 르보는 지금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게 사회복지의 활동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윌렌스키 르보는 윌렌스키 르보 거 5개 외워야 돼, 그냥.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표는 그 표대로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기타 사회복지 관련 개념 체계인데 여기서요. 어차피 바꿀 애들끼리 조심하면 돼요. 누구냐면 사회보장하고 사회안전망하고 헷갈리게 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은 국가 차원의 활동이에요. 사회안전망은 국가나 민간 모두 참여 활동이에요. 차원의 활동 둘 다. 자, 사회보장 보니까 개인 및 가족이 질병, 실업, 사망, 누령, 불구, 폐질 바로 이제 장애죠. 그 다음 이제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빠진 경우에
국가, 거기 국가 동그라미, 국가가 취하는 보호 조치, 거기다 민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민간 부분이나 사적 부분은 제외된다. 자,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거기 IMF나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새로이 사용한 용어, 사회안전망. 자, 우리나라도 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왔던 때가 활발하게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 1997년에 IMF 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대량 실업, 재전시 등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국가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IMF 때 생각하면 돼요. 대량 실업. 자, 이게 나오면 이게 사회안전망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고, 사회안전망은 공공사회안전망, 그다음 민간사회안전망 둘 다 포함됩니다. 참고로 신자유주의는 복지다원주의를 주장하거든요. 복지다원주의 정책을 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할 건데, 복지다원주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민간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사회안전망 개념에는 결국 공공사회안전망, 그 다음 민간사회안전망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공공사회안전망에서는 1차가 바로 사회보험이고, 2차가 공공부조, 그 다음에 3차가 긴급구호입니다. 알았죠? 제가 이 안전망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안전망은 이게 이제 보호 수준이에요. 보호 수준. 자, 1차 사회안전망은 보호 수준은 높아요. 보호 수준은 높아. 높은데 망이 촘촘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다가 사회적 위험에 처해져서 이 사람의 사업도 실패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뚝 떨어질 때 이 망에 걸려야 하는데 걸리지 않고 이 속으로 쏙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걸리면 다행이지만. 그죠? 이게 바로 보호 수준 높은 이게 1차 사회안전망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고요. 2차 사회안전망은 자, 보호 수준은 낮아. 1차보다는 보호 수준은 낮아. 낮지만 그물망이 촘촘해. 알았죠? 여기가 2차 사회안전망이에요. 바로 공공부조예요. 3차 사회안전망은 보호 수준은 더 낮아. 그렇지만 완전히 촘촘해. 완전히. 응? 완전히. 이해됐어요? 네,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영국에서는 사회 정책,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사회 서비스는 영국 연방권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말과 동급인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휴먼 서비스예요. 미국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언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 사회보험 2개, 공공부조 3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회복지 서비스는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사회 서비스는 이건 거기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회부조, 아동, 교정, 정신유예세, 그 다음에 공중보건, 교육, 오락, 주택 등등등등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개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국 거를 보니까 영국은 이 사회 서비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구나. 즉 인적 자원에 대해서. 알았죠? 즉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인적, 사람.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알았죠? 그래서 따라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 이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것이 미국의 휴먼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의 일부분이에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기 이제 개별적 사회 서비스,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퍼스널. 이 퍼스널은 자, 페이스 투 페이스를 의미해요. 뭐예요? 면, 대, 면. 즉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가 바로 대인적 서비스 또는 개별적 서비스, 곧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들 중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들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날개 쪽 보세요.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의 차이점. 사회복지는 틈새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컴트는 간접적 학문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용, 실천 과학이다. 자, 그리고 가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치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 또는 탈가치적 이론 지향만이 과학이라는 환원주의적 입장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가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집합주의, 개인주의 집합 중에서 우리가 집합주의가 더 우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죠. 그죠? 그렇지만 개인주의를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것은 지금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게 공공부조제도고요. 그 다음에 집합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제도가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도 필요하고 사회보험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즉 개인주의도 활용하고 집합주의도 활용합니다. 이걸 바로 절충주의라고 해요. 사회복지학의 주류는 집합주의 전통에 가깝지만 개인주의 이념과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둘 다 활용한다. 개인주의까지. 자, 그다음에 다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다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2번인데요. 테마 2번은 간단합니다. 이거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요. 과거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중요도는 3순위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에서 거기 이제 정책적 접근, 그다음에 전문적 접근, 그다음에 통합적 접근인데, 정책적 접근은 제도 정책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 접근은 실천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자,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정책적 접근, 그다음에 전문적 접근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거기 그 정책적 접근에 보니까 국가정책, 그 다음에 법령 대책, 정책 제도를 얘기하죠. 법령은 제도를 의미하니까. 그죠? 내용에 보니까 사회 문제의 역사적, 사회적 존재 형태와 사회복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리고 방법에 보면 이제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정책론도 방법론이긴 해요. 방법론이긴 하지만 이게 제도정책 차원에 얘기하는 거고, 전문적 접근은 실천이니까 클라이언트 그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성격 그리고 심리적 결함을 문제로 보고 개입하게 되죠. 환경 조건의 개선 그리고 이제 퍼스널리티의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말 그대로 실천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그죠? 우리가 정책과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분야론이에요. 분야론,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등등등등등. 이게 이제 다 분야론이죠.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의 전공 필수 과목들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래서 그 1급 시험에서 2교시, 3교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방법론이죠. 물론 이제 1교시의 조사론도 방법론이긴 하지만 인행사 이제 기초 과목이고, 근데 어떻든 이러한 정책 그다음에 뭐 1급으로 보면 이제 그 정책적 접근은 3교시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 접근은 2교시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방법론들을 공부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분야론에 적용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의 정책적 접근, 아동복지의 실천적 접근, 즉 전문적 접근, 이렇게 분야론에서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야론이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자, 사회복지에 대한 상반된 관점인데요.
이 기능적 관점과 이제 갈등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를 유기체로 봅니다. 마치 우리 몸처럼. 우리 몸. 우리 인간, 이 인간의 몸. 이게 사회라고 본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폐, 심장, 그 다음에 이 손, 다리, 눈. 이건 하나의 사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회 제도, 사회를 유지하는. 그래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사회의 각 부분들은 전체 사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자, 거기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결국 기능주의에서는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한 사회 질서와 제도의 유지에 기여하는 하나의 하위 체계로 간주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도.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사회 통합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갈등이나 불만과 같은 이 분열적 요소. 그러니까 갈등이나 거기 불만, 특히 갈등을 역기능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하는 걸로 보죠. 반면에 이 갈등주의적 관점 봐보세요. 사회가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자원과 권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경쟁과 투쟁이라는 갈등으로 파악합니다. 갈등의 장애죠, 결국. 따라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도 권력 엘리트들이 근본적 사회 변화를 예방하고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복지를 도입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거부한다. 취약계층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왼쪽에 제가 날개 쪽에다가 비교 간단하게 논점 넣어놨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문제 이론에서 다시 한번 기능주의 갈등주의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사회문제 이론적 관점에서. 자, 첫 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항상 마칠 때는 파이팅 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파이팅 하고 강의를 마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 이 첫 강의잖아요. 지금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통합기출 문제를 이제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9.7의 학교생 핵심 요약 노트하고 그 다음에 통합기출 문제를 N회독을 하면 사회복지학개론은 무조건 고득점을 맞으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